투표자분들은 이제 25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전에 타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박사님을 큰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M의 한혜진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PM을 맡았고요. 수정계획은 아직 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할지는 몰라서 어쨌든 계속 국가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제도를 팔로우하고 있는 연구자로 수정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어떠한 상황이 변했고 수정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21년 6월에 세워지고 나서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물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도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3년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이행 사항을 이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 또 수정계획이 26년 6월까지 마련되어야 하는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나서 보통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관리기본법은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류와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부합성 심의 제도를 만들었고요. 부합성 심의 제도라 함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유형물관리 종합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밑에 하부계획이 수립됐을 때 부합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년 그 21년 11월에 그 이행 카드를 만들어서 이행 카드별로 매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연차 평가를 하고 있고 KI가 그것도 이제 1차년, 2차년, 2차 평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잖아요. 변화가. 그것들을 어떻게 타당성 평가를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 있습니다. 부합성 심의 제도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이제 심의 대상은 국가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계획 17조 58번이라서 이걸 이제 부합성 심사를 각종 기관에 맡겨서 이제 부합성 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 이행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 11월에 155개의 이행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매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아마 유형물관리 종합계획도 이행 계획 평가를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3년 이행 평가가 지금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받았고 이제 심의가 저희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행사항 평가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타당성 평가라는 건 사실 제도는 아니고요. 물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평가를 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렇게 전략계획의 타당성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사실 평가 지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KI가 환경부의 수요를 받아서 작년에 이제 제2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을 해서 타당성 평가 체계를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 후반에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물관리 1호나가 2018년에 일어나고 한 6년이 지났는데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3년 정도가 3,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희는 어떤 여건 변화를 겪었고 그때마다 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속도가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고 기후위기다.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 속도가 빨라진 거죠. 저희 22년도에 이렇게 서울에 강남이 이렇게 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동시에 8월에 중부는 난리인데 우리는 가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재해를 입고 있고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 이 리스크를 해지하느냐 이것이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예측하고 빨리 대응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는 선제적인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전략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것들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이 저희 이제 질문이 남은 거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저희가 22년에 홍수를 겪었고 작년에도 이제 사망 사고가 있는 제박이 무너져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동시에 강주 전남에 이제 가뭄이 22년 하반기에 있었고, 그게 저희가 겪지 못했던 가뭄을 겪어서 산업용수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동시에 광주는 생활용수가 모자라고,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물을 먼저 공급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가치의 문제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전국적으로도 가뭄이 지역적으로 생기게 돼서 저희는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홍수 가뭄의 문제를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 재정운영 계획의 예산 방향으로 딱 보시면 홍수와 가뭄에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모든 R&D와 모든 예산이 깎이는 와중에서도 홍수 가뭄 관련된 물 쪽의 예산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한 번에 부흥기라는 생각, 물관리 면에서는 부흥인가? 라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위험을 잘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 세계의 물의 위기가 사실 이게 이제 그 경제적 피해로, 사회 경제적 피해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산업의 피해가 상당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 같은 경우는 태국이나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국가 차원의 경제적 피해를 몇 조 원 이상 일으키는 이제 피해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가뭄 피해도 국내에서는 이제 공업용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단수가 일어났다거나 그래서 조업이 중지됐다거나 이런 거 거의 로컬리 일어난 일들이고, 저희 딱 피해는 있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나 대만에서는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생산 중단이 일어나서 이 경제적 피해가 파급 효과를, 그 산업을 거쳐서 이제 제2차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그래서 여기 산업 쪽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의 물 관리에 대한 재해를 ESG로 대응해야 된다. 이거를 재정적으로 신고를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ESG에 대한 제도가 원화된다 하다가 좀 미뤄지고 있지만, 물 관련돼서 자초자산의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파이낸싱하는 운용회사가 이 산업에 대한 물 관리가 경제적 피해가 있고, 이것을 재정을 공시를 할 때 같이 공시를 하는 의무들을 부여하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물 관리가 공공 부문의 시설 관리의 투자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게 깊숙이 들어와서 산업 자체의 피해, 그래서 국가 전체의 피해가 자초자산으로 일어나는 그 부분까지 심화되고 있다. 그 부분까지도 국가가 이제는 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현 정부의 그 업무 보고를 보시면 여전히 이제 국가는 공공 부분의 인프라 공급 관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년간 한 번도 댐을 새로 짓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신구댐 10개소의 건설, 도시 비물 터널, 재방수로 사업, 지류지천 정비 사업, 30개소 사업에 대한 이런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물 공급 쪽에서도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부터는 아시다시피 대구 치수원 이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유역간의 물이도 110km 도수걸 엄청 길게 깔아서 이제 물을 이동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고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금감위원회도 아마 관계가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하수 저류 때문에 만든다거나 해수 담수화 부분에 재이용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공급 중심의 전략으로 이미 업무들은 이제 전략이 전환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좀 더 자연성 회복 중심이었죠. 그래서 수요 관리가 더 중요하고, 이런 공급 관리보다는 수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부가 바뀌고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180도에 전환됐던 이런 전략들을 이제 국가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어느 범위로 이것을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고 공론화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 LLM 모델 요즘에 챗GPT 굉장히 이걸 안 쓰면 이제 초경찰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서도 모든 물 인프라 관리를 한다거나 어떤 홍수를 관리를 할 때 AI 기반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투자 방향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라서 이것들을 국가계획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고 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인구가 위기다, 저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물 위기 부분에 이 물 인프라에 대한 이런 위기 지방 소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뎁스 있게 공부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상수도를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한 데미지거든요.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하면 자본과 노동으로 움직이는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2040년에 가면 2030년도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데 저희가 이제 203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인구 위기를 어떻게 다운사이징을 할 것인가, 이 인프라, 우리가 물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빠른 고찰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재정 건전성이 연결이 되고요. 저희가 재정의 부족함이 여기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에서 저희가 인프라를 관리할 것인가, 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공급의 스탠스를 가지면서 스탠스를 가지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엄청 많이 공급해놨죠. 공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줄어들고 있죠. 지방의 소멸과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불경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유지 비용들이 다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방이 소멸하는 아주 작은 지방부터 이 총괄 금액이 늘어갑니다. 유지관리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요. 물을 쓰지 않으면 물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 수도관에서도 정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 처리 같은 경우도 유입량이 올게닉 카본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잘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수의 수질도 나빠지고 수도의 수질도 나빠지는 이 위험성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건비 환경에 영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세가 작아지고 그리고 국가 재정도 사실은 건전 재정을 유지하게 되니까 국고 보조도 작아지고 지방의 세도 작아지니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나빠지죠. 이 다운사이징의 내용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고 미투에 대한 고민도 이미 미투를 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필요해서 현재의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관리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청도에서 충남의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을 위해서 MOU를 맺었고 2023년 5월에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DB를 구축하는 것까지 갔고 지금 이미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수도법 개정, 수도를 통합 관리하는 위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국회가 이제 끝날 거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구 위기에 대한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제 저성장, 다행히도 올해의 성장은 작년보다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경제 저성장의 기조는 저희가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 재정 쪽에서는 건전재정을 재정 준칙으로 해서 법률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빚의 프로포션을 늘리지 않겠다. 요 순에서 이렇게 재정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준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많이 받고 작년에도 많이 받긴 했지만 계속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는데 세금도 줄어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무한히 투자받을 수 없고 계속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반응이 똑같을 거라고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방 보부세나 교부금 축에 보시면 작년에도 굉장히 감소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하수도 시설이나 상수 시설이나 다 지방이 움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천 정비나 생태 쪽 사업까지도 포괄로 다 이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재정 건전성이 사실 물관리의 건전성을 같이 엄청 중요하게 됐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이제 모럴 해저드라 그래서 가난할수록 잘 못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의 보조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또 저희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홍수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사실은 23년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4년에도 21.9% 증가했습니다. 다 줄어드는데 환경부 예산이 물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6조 342억으로 23년 대비 22.9% 증가했고 여기 보시면 지방하천, 국가하천, 정비 사업에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 투자 방향 갔을 때 저한테도 이거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없이 사람들이 더 죽는다거나 저희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건 돈을 더 받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성과평가나 이런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전략이 좀 물관리 계획에는 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물관리 업무가 거의 다 이양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어요. 포괄 업무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이양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거의 집행률 위주로 그 돈이 내려가는데 그 돈을 다 썼어? 라고 하고 있고 얼마 작년에 나왔던 예산처의 리포트를 보면 다른 전문가들도 지방하천 내려갈 게 아닌데 내려가서 지방에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게 과연 내려가는 게 맞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설문조사 점수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럼 이 지방 이양된 물관리 업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라는 건 사실 국가계획도 중요하지만 유형물관리 계획에서 좀 더 많이 돌아봐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다행히도 23년 말에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 보시면 6개 우선 투자, 지방 이양 사업에는 나는 6개는 우선 투자하고 얘네들은 내가 지켜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과평가를 볼 것이다 라는 지방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했어요. 거기에 저희가 3개나 들어갑니다.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상하수도 확충 부분을 6개 우선 투자 사업으로 딱 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성과평가 관리를 하겠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행안부 쪽을 제가 잘 못 봐서 아마 팔로우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에 또 저희가 새롭게 시작된 거는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밀고 있는 반도체 사업, 수소 전지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이 부분 거기에다가 AI 이제 기반의 사업들, LLM 모델이 아시다시피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으면 뭘 같이 먹냐면 물을 같이 먹습니다. 물이 냉각수로 사용돼요. 그래서 그 AI thirsty industry라고 해서 water thirsty 굉장히 물을 막 갈급하는 산업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이미 캘리포니아 이쪽에서는 AI 베이스로 움직이는 사업인데 물이 없어서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냉각에 증발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얼마 전에 23년에 나왔고 이게 이제 이 AI 산업이라는 게 자원이 굉장히 고갈하는 사업이다. 거기에서 수자원은 고갈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반도체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LLM 모델이 저희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쌓이는 순간
어마어마한 전략을 쓸 거고, 근데 전력 쪽에서는 이제는 이제 원자력, 소규모 원자력 쪽으로도 전력 발견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물은 어디서 다 되나? 이런 고민을 저희가 같이 시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수소 에너지 사업도 보시면 수소 1톤 생산하는데 물이 9톤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중점 전략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물을 공급하는 베이스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2용 사업이나 뭐 저희가 담수 사업도 생각하고 있지만, 수요 정리나 물 중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퍼지티브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정해서 들어와 있긴 하지만, 기업의 이 물 리스크들을 언제까지 대줄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게는 얼마큼 부담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다른 생활이나 농업이나 여러 가지의 용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물산업을 확장할 때 물을 공급하는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이 공급했을 때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건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 사회적 비용은 고민을 해보고 전략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가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마 다 아실 테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현 정부는 대응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래서 국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담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과제는 그런 내용도 많이 담았지만 좀 더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1차 계획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국가계획에 사실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에서 먼저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면 또 워런 거버넌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정량적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계획에서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럼 전망이 이제 기후위기 시나리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후위기 시나리오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했을 때 그럼 가투자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략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건 변화에 따른 그 전략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봤고요.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부분이 있네요. 기후변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를 내리실 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이니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넣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물 수급을 전망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거든요. 그 양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기후 시나리오 같은 불확실성, 저희가 그 깊은 불확실성, 딥 언설티니티가 있을 때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시나리오를 쓰지 않아요. 몇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넣어서 최적은 이거야,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로버스트 의사결정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돌려서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해가지고 가장 후회하지 않는 비용을 얼마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로버스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지도 하지 않고 이제 계획에다 반영해서 이만큼 댐을 지어요, 수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재원을 받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수정계획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어떤 시나리오를 쓸 것인가. 그럼 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 어떻게 물수급 전망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게 체계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계획했을 때 지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언제까지 국가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죠. 재정이 모자란데 어떻게 이제 물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넣었을 때 어디에 가장 우선 투자돼야 돼? 어떤 시설이 먼저 투자돼야 돼? 그 부분에 대한 미래 비용이 추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미래 비용을 추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얼로케이션하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국가계획에 수립돼야 되고, 나중에 이제 유형물관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하실 때도 이런 부분이 고려된다고 보고, 어쨌든 재원은 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기후 기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빗물세를 만들 것인가, 부가금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전략도 마련돼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공공투자로 가능할 것인가,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운사이징의 문제가 있었고 수도를 민간에 투자를 열었습니다. 컨세션으로. 그럼 저희는 당장 민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을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 인구 위기에 대해서 민간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깊이 고민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깝게는 지방이 이양됐던 그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률이나 사업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전략들을 국가로 다시 올린다든지 아니면 위험물관리 종합기구에서 핵심 사업으로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계약에 대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호준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물관리위원회 지원팀의 김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이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금강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후로 이행계획 수립 절차 및 구성, 그 다음에 이행평가에 대한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계획입니다. 금강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은 물관리기구법 제28조에 따라서 금강유형 물관리위원장께서 국가계획을 기초로 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각계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금강유형 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먼저 국민의 의견을 받는 공청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국가의 부합성 심의를 거쳐 2기 유형 물관리위원회에서 10월 30일 심의를 하여 확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부합성 심의와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기후위기에 대한 기후 여건들을 좀 고려했고요. 그리고 금강유형 내에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물,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보완할 것인가 또는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금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금강분류, 그러니까 용담댐에서 금강하구 쪽으로 이루기까지 금강분류에서 가장 많은 물을 끌어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질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 수질적인 관리와 수생태계 관리한 물 환경 부분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강에서 물을 대부분 다 끌어쓰기 때문에 그 금강이 갖고 있는 물 공급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 계획의 전략과 과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분석을 통해서 비전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금강유역의 물로 비전을 정하였고요. 핵심 가치로는 물이용, 그 다음에 기후에 안전한 사회, 하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공동성, 물 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물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 목표를 6개를 설정해서 각각의 전략을 세웠고요. 그에 맞는 그 세부 과정을 넣었습니다. 또 금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금강유역으로 묶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금강분류, 안경동진강유역, 삽교천유역, 금강서해유역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유역에서 갖고 있는 물에 대한 현안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역계획에서는 그 차이를 고려해서 전략과 과제로 담았습니다. 이행계획 수립 절차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계획 수립 절차는 물관리기본법 제28조와 시행령 14조이랑 2호에서 해당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계획 수립은 유역 지방환경청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 유역계획 확정 후 150일 이내에 이와 종합계획에 있는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립 절차는 총 8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역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 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팀에서 이행과제 목록을 선정을 하고 이행 주체를 먼저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한 과제가 처음에는 217개의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이행과제 주간 협조기간 확인차 각 기관에 보냈고요. 그 기간을 보내서 다시 저희가 취합을 했을 때 공통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니 약간 85개로 과제가 줄었고요. 이 줄이는 과정 중에 중복되는 과제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 삭제했고요. 저희가 원래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21년부터 22년도 사이에 수립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23년부터 하는 과제를 담았는데 지자체에서 23년도에 수립한 과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카드, 지금 작성된 과제 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이행계획 보고서 안을 만들어서 먼저 유형 물관리위원회 위원장께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국가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고 나서 정리된 것을 지금 현재는 관계기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협의가 끝나면 이행 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 계획들을 유형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이행 계획을 각 기관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이행 평가는 25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24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이행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연차별 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행 과제 구성은 분야별로 6개 분야별로 나눴고요. 총 85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강유역에는 4개의 유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 4개의 유역들의 과제를 보니 약간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랑 일맥상통한 과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취합을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 이행 과제 현황을 보시면 환경부에서 10개의 과제, 그리고 저희 지원단 위원회에서 10개의 과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개의 과제, 그리고 금강환경청에서 27개, 그리고 지자체 12개, 공사에서 11개, 기타 금강홍수공개소에서 3개,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개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제 성격상 기존에 했던 것들, 아니면 기존에 했는데 좀 더 강화해야 될 것들, 아니면 통합 물관리로 인해서 신규로 들어온 과제들의 성격을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약 100개 정도가 되었고요. 거기서는 중복 과제가 한 15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행상황 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배경은 유형물관리 종합계획과 이행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개 분야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 추진 과제별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에 따라서 세부 추진 과제별 이행 실적 및 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차기 연도 이행 실적 보고서에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에 다시 활용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가 근거는 아까 같은 법을 다 규정하고 있고요. 그 네모 점선 박스는 그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 상황 평가에 대한 기본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유형계획의 이행 과제 중심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서 세부 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평가 시 원인 분석을 통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기 유형계획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된 외부 평가단을 참여를 시켜서 이행 상황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좀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먼저 관련 행정기관에서 전년도 이행 상황 실적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으로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그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 의뢰 또는 이행상황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단은 먼저 지원청과 환경청 그리고 그 외부로 구성된 그 평가단들 두 개가 합쳐져서 실적 보고서에서 검토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행 평가는 정상과 미흡으로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 보고서 작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평가 보고서는 금강유형물관리위원회에 먼저 계획분과에 먼저 사전 보고를 하고 거기서 정리되면 이행상황 평가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평가 기간은 한 6개월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행상황 평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 플로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에서 청으로 수관 자체 평가에 대한 결과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내부와 외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 제출된 평가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유형물관리에 보고한 다음 유형물관리에서 심의의결할 때 개선 사항들이 나오면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관련 행정기관에 개선 사항을 같이 통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별 평가 지표를 베이스로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행 지표 유형은 크게 목표형과 진도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 유형 지표는 각 지자체에서 벌써 작성해서 해당 과제들이 목표형인지 진도형인지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렇게 제출이 되면 저희는 목표 달성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목표형 경우에는 상수도 계산이라든지 하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진도형 같은 경우에는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가 그 해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도 달성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정량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과제가 얼마만큼 수행되고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한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등을 정성적으로 좀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가 항목을 시합을 해서 저희는 정상과 미흡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상으로 한 것들은 어느 정도 충실도가 높다고 좀 판단하는 거예요. 미흡한 것들은 이게 그 과제 자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제 자체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사항 실적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위에서 작성한 이행사항 보고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 단위 전략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 설정들이 약간 정성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각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이 얼마만큼 정량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항목으로는 첫 번째는 이행과제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제를 수진하기에 있어서 각각의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을 받을 생각이고요. 26년도부터는 25년도에 평가된 조치 계획에 대한 반영 여부를 좀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행과제 추진에 따른 정성적 효과성, 정량적 성과입니다.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행과제를 각 지자체나 기관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받을까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까 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들이 지금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정말로 이 물관리 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해당 자료를 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예산적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투부여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받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약간 재원 쪽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있다고 하면 모든 그 사업들을 실행해서 수질이라든지 수상태의 환경 개선을 보고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재원 쪽이 부족하다 보니 다는 못하고 국소적으로 이제 운용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자체나 그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약간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을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자천평 사항들을 작성해서 실적 보고에서 담아주시면 저희 유형 물관리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다 받고 시합을 해서 이것들이 정말로 유형 물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좀 이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행 계획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보시면 각 분야별로 공통지표, 유형지표를 이제 나눴습니다. 그 공통지표와 유형지표의 특징은 다 정량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해놨고요. 공통지표의 경우에는 6개 분야 11개 세부 지표로 나눴고요. 유형지표에는 6개 분야 6개 세부 지표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원팀에서 따로 이제 수행할 예정이 있는데 연차별 지표평가는 중앙기관이나 정보시스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상수하수도 통계자료, 뭐 재정보, 그다음에 국가정보 포털, 그리고 오랑경보 시스템, 뭐 다른 계획들에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정량 자료를 저희가 연차별 보고서를 받아서 유역 금강 유역의 지표들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일단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좀 보고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5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이 재수립이 될 때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미비했던 계획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참고할 수 있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유역지표에 대한 내용들과 각각의 이행 계획에 대한 결과들을 또 비교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유역지표와 각각의 계획에서는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를 수립하는 계획들이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역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표를 이게 정량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할 때 지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과도하게 개선사항을 좀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수질 개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한 비용을 예산을 투입하는 데 불구하고 여러 여건 때문에 그 개선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이런 지표 설정을 할 때 있어서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고려해서 좀 지표를 세워달라고 좀 저희가 요청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팀에서는 저희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백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물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유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포럼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포럼들이 있을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참석과 관심과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 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소개받은 송미영이고요. 저는 유역물관리 정착을 위해서 수립권 원칙이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좋겠는지 저희가 한강유역에서 시도연구원끼리 이미 한 게 있는데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논의 배경부터 쟁점 해소 및 제도 개선 방향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 수립권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물기본법 만들 때 그다음에 일어날 때부터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그 당시에는 그 수립권이 취소부담금 형태 아니면 어떤 유역관리 기금의 형태로 뭔가 부담금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그 당시에도 있어왔고 그때 그걸 정리하고자 했으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입법 과정에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압력과 압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됐기 때문에 건전한 물순환이라는 장기 목표가 이미 설정이 돼 있고 1기 때 저희가 자연성 회복이라는 내용을 설정을 했지만 2기 때는 변경이 됐죠. 그러나 그런 자연성 회복이라는 어떤 큰 원칙들이 실제 저희가 모든 걸 논의하는 데서 빠질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립권 정립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부한테 앞서 일스신에도 얘기했지만 이런한 권력을 줬죠. 앞으로 잘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환경부가 각각의 공공기관 중심으로 본인들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사실 위원회를 정상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한테 주어야 될 위상도 사실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유역위원회한테는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강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원래 하겠다고 했던 양적 관리에서 질적 고도화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질적 고도화를 하려면 효율성, 일관성, 자율성 같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물관리 기본법의 그 입법 정신하고 그 통합 물관리로의 이 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그 통합 정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섹터에서 물의 수리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물이 어떤 재산권이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의 현재 법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생각보다 물 분야에 계신 분들이 법에 약합니다. 그 법에 약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관련된 법의 법조문도 명확히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법정 계획은 이해를 하는데 그 법정 계획의 모태가 되는 근거 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거기에 어떤 용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잘 쳐다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공계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물기본법의 그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시면 법을 바꾸면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 법을 바꾸는 노력이 우리한테 충분했는가 하는 걸 우리 분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리권 개념이 원래 기존 문헌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한적이지만 여러 논의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수리권 논쟁의 가장 핵심의 세 가지 법이 있는데 민법에는 그거를 공유하천 용수권이라고 해서 관행 수리권으로 해석합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뭐냐면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인정한다. 대부분 농업용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게 생공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천법에서는 예전에는 수리권이 있었는데 그게 그 국유화를 폐지하는 여러 가지 과정의 하천법의 변경의 번화 과정에서 수리권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중간에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하천 부지와 하천수를 분리해서 규정하면서 마치 하천 구역 안에 있는 하천만 국유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사유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의 법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공감하는 거는 뭐냐면 하천의 수로를 따라 흘러가는 그 물은 공공재산이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서로 간섭하거나 개인의 이해관계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천법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수리권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수리권 용어를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어떤 법에선가. 그 다음에 그 수리권을 살린다는 건 뭐냐면 물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할 권리를 왜 명확히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 뉴욕계획에서 얘기하는 기후위기, 미래세대, 자연과의 공생 이런 걸 하려면 수리권의 개념이 없이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서 하는 거는 하천수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국가가 당연히 하죠. 지금 현재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집행하는 기관은 홍수통제소입니다. 큰 유형마다 홍수통제소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통제소에 들어가서 그 실제 DB를 살펴보면 그 DB가 정확할까? 아무도 확인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숫자들이 정확하지 않은 데다가 그 숫자가 사용하는 권한 대비 재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추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세 가지 법 중에 하나인 댐건설관리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특별법으로 규정된 이 댐 사용권을 주면서 이거를 부동산, 물권의 형태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인 권한을 수공한테 줬습니다. 수공이 댐을 지으면 거기에 저수하는 물에 대한 권리를 물에 대한 사용권으로만 줘야 되는데 거기에 물권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수공이 모든 걸 독점적으로 행합니다.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천수의 사용 허가권하고 댐용수 사용권하고 충돌합니다. 왜? 원래 그게 하천수였는데
그게 댐이 되면은 수공의 독점적 권한이 되는 거야? 국가하고 상관없이? 이런 얘기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분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댐건설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수공가 아닌가? 수공이 당연히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을 바꿔야 되거나 법이 상충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 아래에 있는 여러 법 중에 수자원법하고 물환경보존법은 앞으로 정비가 일어나서 통합이 돼야 되지만 그 아래 하천법과 댐건설관리법은 서로 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수공의 역할, 공단의 역할, 각각에 해당하는 그 연관된 학회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냐, 아니면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천법으로 통일하는 안을 저희 연구진끼리 제안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금강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한강은 15개의 댐이 다단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천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다목적 댐은 3개가 있고 발전용 홍수조절댐까지 포함해서 한수원하고 수공이 엄청난 신경전을 하는 곳입니다. 결국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산자부와 환경부, 예전에 국토부까지 포함해서 농림축산부까지 서로 간의 신경전과 경제가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실 한강에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이해관계가 되게 첨예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광역상수도가 굉장히 넓게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생업용수가 가장 중심이고 농업용수는 일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수리권 논의에서 농업용수는 배제하고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 농업용수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타협을 하거나 협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DB 자체가 되게 정확하고 우리가 그걸 공학적으로나 수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관리기본계획 국가거 1차를 보시면 그 기반을 다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도별로 이 문제를, 수리권 문제를 들어가 보면 강원도 같은 곳은 굉장히 댐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물을 조금만 쓰려고 하면 워낙에 인구 밀도도 낮고 시설들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바로 옆에 소양강하고 춘천댐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약사천에 하천 유지용수 물만 대려고 그래도 수공해서 그건 우리 댐물이야. 댐물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춘천,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거죠. 원래 그 물이 우리 물이었는데 네가 댐 하나 지었다고 지금 몇십 년째 댐용수 요금을 나한테 내라는 거야? 그럼 만약 그 댐이 없었을 때 원래 관행수리권을 우리가 주장했다면 한강에 서울이 하는 것처럼 그랬다면 너도 나한테 관행수리권 받아줬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다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대를 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역용수를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남한강 유역 같은데 요번에 용인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는 갑자기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용수가 부족합니다. 근데 수도종합 계획에서는 용수가 전혀 없는 0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갑자기 변경을 하면서 80만 톤이 생겨났죠. 근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원래 0이었는데 어디서 80만 톤이 나왔지? 숫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로서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80만 톤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 그게 화천댐에서 나왔다고 정부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시겠죠?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물이 화천댐에서 왔어? 그 물이 그 물 아니야? 그건 팔당댐 물이잖아. 팔당댐에서 합해서 거기서 어차피 취수할 거 아니야? 화천댐에서 도수관으로 만들 거 아니잖아. 그럼 왜 그게 화천댐 물이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80만 톤을 팔당댐에서 계산해보면 CMS로 환산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팔당댐에서 그 정도 CMS를 날마다 계속 빼면은 팔당댐 물의 수질이 똑같은가? 그게 무슨 영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이게 국가에서 그냥 정하면 나한테 그냥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유역위원회가 생겼는데 유역위원회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물을 배분하는 과정. 그래서 유역위원회 어떤 역할을 저희는 주고 싶으냐면 하천수 배분조정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밑에 관련 기관을 다 넣고 특정 규모 이상 3만 톤 이상일 때는 최소한 서로 논의를 하고 허가를 유역위에 받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저희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왜? 유역위원회가 유역위원회로서의 물의 이용과 배분에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북이 멀쩡히 저렇게 있지만 충북에서 물을 쓸 때도 강원도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내 물인데 어떨 때 경기도나 서울에서 물을 막 요구하면 충청도에 있는 물 그냥 다 줘야 됩니다. 배분량이 막 확 줄어듭니다. 78%에서 39% 떨어져도 아무 말 못합니다. 왜? 수도권에서 물 부족하다는데 네가 무슨 소리를 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물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물을 줄 때, 충주댐 물을 줄 때는 그댐의 물은 팔당댐의 물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가격은 달라야 되지 않아? 왜? 그거 내 물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 물이라는 게 내가 그거를 관리하고 책무를 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충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물을 주긴 주는데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실제로 요금은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수공이 그 수치를 안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바꿔줄게. 실사용량만큼만 그냥 내. 근데 이런 거죠. 배분량에 그게 써있지 않는 한 그게 내 물이 아닌 거예요. 충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나 돈을 냈는데 돈을 내가 100을 냈는데 왜 나는 80밖에 배분을 못 받고 있어? 왜 장부가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는 서울을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맨날 하천수 그냥 사용 관행 수리권 가지고 그 용수대를 50원만 내는데 50원대를 냅니다. 근데 나는 바로 밑에 있고 더 더러운 물 먹는데 왜 나는 광역대금을 내야 돼? 거기다 무료부담금까지 내. 이게 되게 불합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고쳐달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강북치수장 바로 옆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냥 하천수 쓸게요. 그럼 국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되지 그건. 이미 광역용수 깔아놨는데 그걸 써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인천 시민이나 인천의 입장만 생각해보면 뭐 굳이 그래야 될 이유는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 물을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리권 원칙을 저는 재정립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원칙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유역 내에서 내가 물을 쓸 때는 유역 내 배분이 우선 유역으로 넘어가 예를 들어 충북에서 이제 한강으로 넘어가 금강에서 한강으로 넘어갈 때는 그 물의 가격은 금강유역에 있는 사람하고 한강유역에 쓰는 사람은 돈이 달라야 되죠. 우선권도 달라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역 주민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앞으로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한강에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못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수요 관리를 하거나 뭐 다른 수단을 또 쓰면 됩니다. 그런 다른 수단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우리의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있는 데에서 그냥 몰빵해서 계속 주고 그러면 아무도 물의 배분이나 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유역내에서 물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경우 내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우 아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물은 우리가 먼저 쓰고 싸게 쓰고 타유역에서 그걸 쓰고자 할 때는 더 높은 요금으로 정당하게 가져가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위원회는 물론이고 유역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능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유역위와 수계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고 그 장치가 물의 이용과 배분, 순환까지 포괄하는 역할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사용료 부담금 체계를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흔들어서 유효관리기금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 재배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일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는 차치하겠습니다. 왜? 이런 시도를 해야지만 물관리위원회라고 지금 국가하고 유역에 만들어 놓는데 그에 적절한 위상과 적절한 재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그리고 환경부한테 종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역통합 물관리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은 고집도 굉장히 세고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저번에 3대강 수계법 통합할 때 저희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3대강 수계법 이미 개정해서 뭘 했냐면 수질관리 외에 나머지 거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 어떤 거냐면 기금을 수질에만 쓰지 않고 환경부의 환경청의 쌈짓돈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단초가 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기후위기나 미래세대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잠재적인 갈등이나 기존의 갈등도 해소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효율적이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어떤 기존의 법도 기존 갈수량을 고시하긴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벌이나 당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고도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전한 물순환을 하려면 수리권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수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역관리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이 위원회와 이 역할을 하는데 큰 기초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위원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환 차장입니다. 제가 세선2에서는 좀 저희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었는데 일단 그런 거는 다 차치를 하고 오늘은 저희 건강위원 물수급 전망과 용수 확보 노력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솔직히 지금도 많이 떨리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유역 내 물부족 현황, 물수급 전망, 그리고 그간 수자원 확보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역 내 물부족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는 국가소득 기본계획상의 건강유역 시설편을 참고했고요. 2040년 기준으로 유역 내 장내 용수 부족 예상 도시는 총 18개 지자체로 18개 지자체이고 이 중 생활용수 수도시설 부족 예상 지자체는 15개 지자체, 대표적으로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김제 등으로 나타났고 공업용수 부족 지자체는 5개 지자체로 대표적으로 청주, 대전, 예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그 3개 지자체, 청주시, 예산군, 김제시 등은 생공용수가 모두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량은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용수 확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시면 2025년도에 38만 톤이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38만 톤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2040년도까지 저희가 이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 55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언급을 안 했는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강유역 작년에 수립된 건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을 참조하면 20년 대비 96만 톤이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농업의 감소라든지 시골 지역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농업용수는 농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뭄이라든지 갈수기 때 이런 농업용수의 목적에 사용해서 기업에 대한 지시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 담수 수원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시 물 부족 현황입니다. 저희 건강유역에서 전차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건강유역에서는 15년도에 극심한 가뭄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매년 가뭄은 발생을 했는데 보령댐으로 주수원으로 하고 있는 중앙서부 8개 지자체에서 15년도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일부 구역은 제한급수까지도 거의 20% 가까이 제한급수까지도 갔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요거에 대한 극한 가뭄을
고려를 해서 기준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는 2030년 기준으로는 최대 빈도 가뭄 적용 시 7만 5천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금강분류 14개 권역 중에서 4개 중권역이 물 부족 전망이 예상됐고 사교청, 그 다음에 금강서의 3개 중권역 모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천 유지 유량 같은 때는 18개 하천 유지 유량 지점 중에서 4개 지점에서 미충족이 전망되었고 총 6만 톤의 미충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 현황으로는 현재 이제 23년도 여름 강우라든지 24년도에 생각보다 강우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령댐 도수로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해제 중이고 저희로서는 이런 이제 저수율이 지금 유역 내에서는 저수율이 대부분 댐 저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뭄에 대해서는 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보령댐 이수 안전도 문제는 도수로가 거슬린 이후에는 현재 가뭄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금강유역 내에서 이런 대비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온에 대한 보령댐 충남 서부 지역은 보령댐 수온에 대한 의존율이 높고 신규 산단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온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수온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역 내 물수급 전망입니다. 저희 금강유역 내 활용 가능한 치수원, 이건 가능량입니다. 약 126만 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있고, 여기 대체 수원 활용 가능량별 제일 높은 활용 가능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수 제이용으로 저희 유역 내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대체 수원 공급량으로 봤을 때는 생활용수보다는 공업용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대체 수원 개발로 확보된 용수는 공업용수로 우선 활용을 하고 생활용수는 수질이 양호한 댐 용수에서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유역 중심의 효과적인 대체 수원 활용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순환 다변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수 저류지입니다. 지하수 저류지라는 것은 대수층에 인공 차수벽, 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하수 흐름을 좀 억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상승이 되면 이것을 양수해서 지수원을 확보하는 시설입니다. 금강유역 내 15개 지자체 36개 후보지에 대해서 약 36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약 16만 톤 정도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고 개발 가능 물량 순으로는 금산군 33,000톤, 청주시 17,000톤, 보령시 13,000톤, 옥천군, 청양군 각각 12,000톤 정도로 검토되었습니다. 강변 여가수는 하천 바로 옆 부지에서 그러니까 50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분지에 2에서 40m짜리 약 직수정을 뚫어가지고 지수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 금강유역 내에서는 공주시 운진동, 부여군 부여읍, 익산시 용안면, 웅포면 이렇게 돼서 한 약 5만 톤 정도가 개발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지자체가 가진 것도 있고 농업총공사가 가진 것도 있는데요. 이 저수 용량이 50만 톤 이상의 유효 저수량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 중에서 1여유량 8,000톤 이상의 농업 저수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저희 공급 가능 용수로 활용한다고 쳤을 때 약 99,000톤 정도가 사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고 장수군 동화저수지, 용림, 장남, 대곡저수지, 지난번 황금저수지, 청양군 칠갑저수지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처리수 제2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수처리수 제2용 공급 가능량은 약 84만 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의라든지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하수처리장은 하수법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의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고 그 가능량은 현재 84만 톤 정도로 추정은 되는데 이것이 실제 수용가라든지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활용 가능할지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에서 1, 2km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3, 40km 정도가 떨어진 공장에서 하수처리수 제2용된 물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관로 깔고 공급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만약 이런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수용가가 있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하수처리수 제2용은 가능 물량이 있다고 해서 다 이것이 개발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해수담수 사업은 바닷물을 산업용이나 생활용수로 정수해서 담수화를 시키는 건데요. 대산 임해 지역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9년 되면 약 10만 톤 정도가 유역내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강유역은 28개소 정도가 해수담수화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서비고 소량입니다. 100톤 전후의 용량을 가진 해수담수 시설이 28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폐수처리 시설, 폐쇄 치수 시설은 시수원 이전이나 민원 등으로 폐쇄된 시설을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걸로는 한 18,000톤 정도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수원 다변화 이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은 결국 치수원 다변화는 추정량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업화가 되려면 경제성이 검토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이는 개발 가능량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민 반대라든지 지역 거버넌스 합의 이런 것들이 사업 추진상 여건이 안 되면 이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역 내에서는 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요 계획에서는 급수체계 조정이라든지 시설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내 구중량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상수도라든지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구중량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는 급수체계 조정, 그 남는 물량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제재 수자원 개발, 지방상수도 개발 순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수화 다변화를 통해서 유역 내 물 자급률 향상을 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유역 내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는 유역 내 사업 윤곽이 나오고 있는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인 하수 처리수 공급 계획이 있는데요. 청주랑 군산에서 2개 수요 지자체로부터 하수 처리 시설의 물을 받아서 19만 5천 톤의 염수를 공급 염수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특히 청주 하이닉스에서 여기 반도체 공장이다 보니까 염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만 5천 톤, 그 다음에 군산공업에서 5만 톤 정도가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급수체계 조정인데요. 급수체계 조정이 현재로서는 유역 내에 가장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요거는 시설이 투자하는 데 있고 시설이 투자를 안 하는 데 있는데요. 여기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유 물량이 남는 지자체에 정수장이 있다고 하면 만약 시설이 공급에 필요 없이 이 남는 물량을 일단은 시설 같은 게 관로라든지 정수장이 다 깔려 있다고 하면 이런 시설의 여유 물량을 A 지자체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관로가 다 깔려 있다고 하면. 근데 그 반대로 B 지자체도 똑같은 부종량이 발생하는데 여유 물량이 있는데 시설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시설을 확충해서 B 지자체까지 남는 물량을 보내주려고 하는 게 현재 공업 용수도 급수체계 조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22만 4천 톤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이렇게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그냥 있는 물량만 조정하는 것으로 이 용수를 확보를 하고 그 외에는 추가 시설까지 계획해서 34만 톤 정도를 저희가 34만 톤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개발 계획입니다. 금산 무주도 광해상수도 2단계 신규 사업을 계획을 해서 현재 지금 설계 중인데요. 13,500톤 정도를 일단은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요 충북댐 개통 광해상수도 계획 2단계는 11만 5천 톤인데 저희 유역 내에 진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천군에 공급될 용수인데 요거는 저희 유역 내에 유역 내에 물이 가는 게 아니라 한강유역, 충주댐의 한강유역인데요. 충주댐 물을 이용해서 저희 유역 내 유역 외의 용수 유입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용수를 확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수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관리를 하느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있는 물이라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시 보조 수원으로 쓸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백제보라든지 국가하천에 위치한 백제보라든지 농어촌 저수지를 활용해서 비상시에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원을 확보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치수장이라든지 정수시설을 이제 개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국민들의 수요가 인천 적수 사태 이후로 좀 깨끗한 물을 받고 싶다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고도처리시설 도입 9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로 시설 안정화 및 지방상수도 개발입니다. 관로 안정화를 위해서 모건 교체 578km, 복선하는
관로를 이제 하나 더 까는 거죠.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194km를 계획했고, 지방상수도 보훈군이랑 군산시에 이제 5만 8천 톤 정도의 신규 수도 시설을 개발해서 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근본계획에서는 판단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수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 관리 플러스에서 혹시 신규 댐에 대한 건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장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신규 댐은 저희 그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 현재 수립 중입니다. 환경부에도 수립 중이고 금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인데, 이후에는 이게 그 댐 적지가 이게 정해지면 타당성 조사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금강유역에 신규댐 계획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신규댐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예전부터 이 댐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회적, 특히 요즘에는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 10년 정도 뒤에 이제 신규 댐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수자원 확보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강유역 내 모든 수자원 확보 노력에 대해서 저는 좀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의 특성상 자료 확보의 용이성 이런 게 때문에 저희 기관 위주로, 저희 K워터 위주로 노력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K워터는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이런 이제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댐 도수로 최종 운영, 그리고 광역시설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해서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그 유술 제거 사업, 그러니까 새는 물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새는 물을 막아서 그 댐 용수의 그 여유를 확보를 하고 운영 효율을 추진을 통해서 수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광역 상수도를 계획 건설하고 해수 담수화나 지하수 나눔 사업과 같은 수자원 확보를 통해서 유역 내 지속 가능한 용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한 도수로 최종 운영입니다. 저희는 16년도부터 도수로를 운영을 해왔고요. 21년도에는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여서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가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뭄 경계 단계에서 보령댐 도수로가 가동됐다면 22년부터는 관심 단계에서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심각한 가뭄이 들기 전에 사전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백제도 하류 지점에서 저희가 치수를 합니다. 치수를 해서 약 22km의 보령댐 도수로를 통해서 보령댐 상류 방배천으로 저희가 물을 내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보령댐이 적정 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현재 1최대 11만 5천 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수로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가뭄이나 관로 누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연계가 가능하도록 광역상수도 시설 간의 비상타입 관로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15년도에는 아산공업과 보령댐 광역을 연동을 했고 2만 천톤 정도가 공급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1년도에 2건 정도로 완료를 했고요. 대청댐 광역, 보령댐 광역 간의 비상 연계를 21년도에 완료해서 9,000톤이 공급 가능하고요. 전주권 광역과 보령댐 광역의 비상 연계 관로를 만들어서 이건 서천 지역으로 1만 톤 정도가 공급하도록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요 관리 측면에서 저희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사업을 통해서 유수를 제고를 한 다음에 댐 용수 공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꾸준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오가망 정비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현재 투자 여력이 없고, 이런 투자 여력이 없다 보니까 관로가 상당히 오래된 지자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빈번했고 어쩔 수 없이 누수 부위는 그냥 일반적인 댐비식 보수만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악순환이 반복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부와 지자체, 수자공사, 환경공단은 국고와 도비를 활용해서 새는 물을 잡아서 유수를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50%에서 60%대의 유수율을 가지고 있던 지자체에서 현재 85%, 심지어 90% 이상의 유수율을 확보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댐 용수 공급 부담도 많이 경감되도록 조치를 해왔지만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도 많은 기여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댐 용수 판매는 줄어들겠지만 본 사업에 참여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5년간 약 130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누적 물량으로는 544만 톤을 아꼈습니다. 이런 방식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올라가고 시설도 개량이 하기 쉽고 누수가 감소할 거고 이는 결국 생산하는 원가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선순환 체계로 무엇을 자리 잡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유역내에는 노후 상수도 정비 구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대화 2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재 24년도 사업은 유역내 흥성군, 아산시 그리고 정수장 현대화로 당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통합을 통한 수도 경영 개선 및 물질 관리 고도화입니다. 지방 상수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주관으로 지금 현재 이거는 도주관으로 수도 통합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충남 서부권 7개 지자체 시군 수도 통합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 인구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향후 적정 통합 방식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건설 추진을 통해서 금강 유역 내 안정된 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26년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시수원은 대청댐, 시설 용량은 9만 6천 톤, 총사업비는 3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급수 지역은 충남 서부, 서산시, 당진시, 흥성군, 예산군, 태안군입니다. 본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하면 보령댐 운영에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당초 보령댐 수원을 대청댐 수원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보령댐 감원 대응에 어느 정도 좀 포켓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산 무주권 2단계 광해상수도 사업입니다. 시수원은 용담댐이고 약 13,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충남 금산군이라든지 전북 진안군 농촌 지역의 급수구역이 현재 확대되었습니다. 광해상수도로. 그러다 보니까 장려용수 공급을 위한 광해상수도 건설 사업을 수행할 건데요. 정수 물량이 약 13,500톤, 도수관로 700mm 4.8km, 그 다음에 성수관로 300에서 350mm가 23km 정도 건설될 것으로 저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사업입니다. 전북권의 핵심 사업인데요. 새만금 사업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해서 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새만금 상수도 관성관로 설치 사업을 현재 설계 중이고 저희가 관로 32.2km, 생활용수 수요 19,000톤을 저희가 충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옥구 배수지 설치 사업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총사업비는 294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6년도까지 계획이 됐고 사업 목적은 보시면 그 금강 남부권 2차 급수체계 조정에 따라서 수수시설로 계획된 부산시 그 옥구 배수지를 부산시 대행 요청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건설 중이고 배수지 2개소, 생활용수 17,000톤, 공업용수 8,000톤짜리 배수지를 2개를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건 좀 다음은 해수 담수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해수 담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효과가 안 나와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바다 해수 담수는 바다를 지수원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빙하기가 다시 오지 않는 한 이 바다의 물은 무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구적인 지수원으로서 안정적인 지수원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걸 보시면 거기가 바다 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수를 한 다음에 빨간색 보수관로를 통해서 여기 네모난 정수시설로 저희가 옮겨와서 여기서 바닷물에 소금기도 빼고 그 다음에 유기물질, 무기물질도 정수를 해서 수수급 약 10만 톤의 물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각 수용가 저희 여기 대사님의 해수 남부 사업은 하나토탈이라든지 현대월뱅크 이렇게 정유시설, 정유사업체로 저희가 이거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왜 바다에서 지수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현재 여기는 저희 국내에 그 3대 정유시설이 있습니다. 3대 그 정유 단지가 있는데 그 울산, 그 다음에 여수, 대산이 있습니다.
충남 쪽에 대산이 그래도 좀 규모도 크고 좋은데 문제는 이게 국가 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투자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용수라든지 전력 이런 것들이 항상 인프라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자 국가에서 30% 정도 보조를 해주셔 저희가 요거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3,000원 정도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관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 관로에서 정수를 하고 각 수용가로 10만 톤이 보내지고 남은 물은 저희 파란색 관로, 초록색 관로를 통해서 바다로 다시 저희가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관로, 이렇게 저희는 지수 관로도 있고 방류 관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온배수가 있는데요. 온배수 재이용은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쓰고 남은 이제 방류되는 물을 온배수라고 하는데 이 온배수를 활용해서 다시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온도는 전송에 영향을 미치고 전력비 절감 등 2.5를 적용할 수가 있으므로 이런 냉각수를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그 정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을 민간이라든지 저희 쪽도 계속 그 의원실에 가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22대 총선 이후에 아마 요거는 또 다시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변경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도만 높은 해수일 뿐이지 실제 정수 과정 해수 담수화랑 똑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지하수 활용인데요. 대체 수자원인 지하저류지, 지하수 저류지 대규모 간정 개발 등을 통해서 물 부족 지역의 보조 수원으로서 지하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 지하수 사업을 통해서 마을 상수도 공공 관정을 개발하고 지하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약 15개 지자체에 대한 관정 개발 사업을 완료를 했고 24년도에는 4개 지자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동군 궁중댐 주변에 이제 활용 가능한 지하수 3천 톤에 대해서 공급 가능성 상세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타당성 조사 시행 중입니다. 24년도에는 전북 부안, 군산, 충남 보령 등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지자체 내용인데요. 도주관 사업입니다. 보령시 이제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하천수를 1만 톤을 보령 화력발전소에 공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직경 450ml짜리 관로를 8.10km 깔아주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쇄 지방수원 비상활용 사업입니다. 요거는 현재 계획 단계인데요. 폐쇄된 지방항수도를 활용해서 비상용수 공급원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약 14,000톤 정도가 활용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댐 안정성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수 확보보다는 수원의 안정성을 강화해서 있는 물이라도 지키자라는 컨셉으로 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유역 내 2곳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최근 지진이라든지 지진 같은 게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댐체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댐체 일부 분락 등이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는 댐 조수량을 시속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댐체 작용하는 수화중을 제거를 하고 경감시켜서 댐 붕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댐 안정성 강화 사업 중에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치수탑 보강입니다. 치수탑은 그 내진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은 치수탑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만약 치수탑이 붕괴된다면 아예 대규모 단수가 발생이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치수탑에 대한 단면 보강 등을 담은 사업이 있고요. 저희 유역 내에서는 용담댐에 대해서는 비상방류 터널 신설, 그 다음에는 보령댐에 대해서는 치수탑 단면 보강이 현재 계획되어 있고 28년도까지 저희가 사업 진행하고 이제 설계용의 발주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 시대 유역내 물수급 전망 및 확보 노력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